게요. 지금 근데 인터넷상이나 뉴스상이나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이상한 것들이 이분을 자꾸 어떻게 또라이 취급을 자꾸 하고 몰고 가고 있죠. 이미 여론화 작업을 그렇게 낙인 찍기로 가는 겁니다. 이놈들의 수법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함부로 다루기 힘든, 정치인이 다루기 힘든 이 부정선거를 끝까지 잡고 계시는 선구자시죠, 여러분. 모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경욱 의원님 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위가 같은 시간에 열리는 게 있어서 제가 온다는 약속을 굳게 하면 가는데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다가 일정 정리가 잘못됐습니다. 오늘은 쭉 가다가 저쪽에 같은 시간에 또 시위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전 대표님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는 이제 여러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기보다도 그 구성원들의 이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있느냐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정선거는 어느 특정 정파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독점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를 바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이 또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우리가 피선거권을 가진 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주는 굉장히 숭고한 그런 절차입니다. 근데 그 절차가 오염되고 왜곡되면은 그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 초창기부터 여러 사람들의 피와 눈물 또 땀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평화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싸움의 과정에서 지켜져 왔고 이게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라고 항상 누가 검증을 하려고 했을 때도 가장 혹독한 검증을 거친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2020년 올해가 그런 민주주의가 가장 혹독한 시련과 검증의 시대를 맞게 되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좌냐 우냐 우리가 통합당이냐 민주당이냐 아니면 정의당이냐 이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재가 아니고 민주주의에서 살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민주주의가 그래도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합의를 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분노의 게이지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선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팻말과 같이 부정선거였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지난 1960년에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게 경자년이에요. 경자년. 다시 돌아온 경자년에 우리는 3.15 부정선거 대신에 4.15 부정선거를 맡게 됐습니다. 그 4.15 부정선거에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바로 지난 어제까지 있었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은 바로 숫자들이 증거입니다. 다음에 지금 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선거 용지, 기표된 투표 용지들이 바로 부정투표, 부정선거의 증거들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곧 대법원의 단심 판결로 재검표 결정이 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손으로 훑어서 그 부정선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당선 무효, 다음에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거는 제 지역구를 갖고도 그렇게 냈지만은 저는 제 지역구에 제가 다시 당선되는 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선거 끝난 다음에 10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리고 출구조사에서도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새벽에 들어와서 그게 바뀌었어요. 2.3%라는 2,700표, 2,800표가량 되는 표 차이로 제가 지게 됐는데 그 지게 된 것은 뭐 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다음날 아침에 제가 발견한 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지역구 선거, 당일 선거 빼고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는데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그건 좀 이상하죠. 아니 어쩌면 이렇게 비율이 똑같나. 근데 제 지역구에 또 누가 있었냐면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있었거든요. 전 정의당 대표가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죠. 세 사람이 똑같이 관내와 관외 투표의 비율로 투표를 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걸 갖고 감사합니다. 그걸 갖고 박성현 교수님께서 통계학과의 굉장히 훌륭하신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현실 세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와서 쪼물락쪼물락 해서 이렇게 내놓으셨다 그러면 그거는 맞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선거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돌아보니 그런 곳이 많았어요. 다른 데는 두 후보가 똑같았지만 저는 셋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정선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앞장서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 규명에 제가 앞장서기로 한 겁니다. 예, 이 부정선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승자의 몫이 아닙니다. 패자의 몫이에요. 만약에 제가 두 번의 공천 과정에 큰 일들이 있었던 건 잘 아실 겁니다. 공천을 받았다 떨어지기도 하고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공천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제가 공천을 못 받았다면 선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싸울 자격도 없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다만 한 표 차이라도 제가 이겼다면 이겼는데 뭐 제가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가 그렇게 이제 잘못된 걸로 해서 제가 무리하게 졌다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25명의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제가 선거 무효소송, 당선 무효소송에 나섰다는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사회에는 독재가 없을 것 같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독재 아래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의 공통점을 4가지 단계로 구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위기의 순간에 카리스마로 등극한다. 카리스마로 집권한다. 무슨 뜻이냐? 위기의 순간이라는 건 지난 탄핵의 순간이었습니다. 탄핵의 순간에 카리스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느냐? 그분의 카리스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촛불혁명이라는 그런 카리스마를 얻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어내고 적폐를 공격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언론기관과 사법기관을 장악한다. 이 세 번째예요. 언론기관, 지금 여기 누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유튜버님들 빼놓고는 와 있진 않죠. 저기 오늘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질 않습니다. 장악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법기관,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전부 다 장악이 됐습니다. 사법, 입법, 행정, 다음에 언론, 권력의 4부는 서로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단계를 지나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지막 단계는 선거 제도를 바꾼답니다. 우리가 지난 선거 과정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고 이 사람들이 선거 제도를 바꾸려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제가 주장을 했었죠. 선거 제도가 바뀌거나 선거를 조작을 하면 독재가 완성되는 겁니다. 저는
2번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를 잃고 독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절벽에 서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야 합니다.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정보를 교환해야 돼요. 두 번째,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갑자기 내놓으라고 누가 한 대 주워받고 뺏어가면은 화가 납니다. 그 돈 몇 푼에도 그럴진데 우리가 뭐 지나가는데 신발 좋은 거 신는다고 신발 뺏어가고 그러면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집에서도 화가 나고 그럴 텐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권리인 참정권이 강탈당했습니다. 참정권을 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화를 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화를 내지 않으면 그거는 역사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입니다. 자, 분노하고 다음에 모여야 됩니다. 조직을 하고 다음에 뭐를 해야 하느냐?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외칠 수 있을 때 외쳐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오늘은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참고 하지 못한다면,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내일은 여러분들 3, 3, 5 모여서 웅성웅성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어떨까요? 귓속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은 혼잣말밖에 못해요. 그 다음 날은 기도나 하고 그 다음 날은 꿈에서 소리 지르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지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다. 지금은 나서서 서로를 교육할 때다. 지금은 소리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쳐도 된다면 되나요? 예, 구호를 몇 개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세 번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조작선거였다. 주동자를 엄중 처벌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민주 시민이여 총 굴기하라! 법원은 모든 정치적 외압에 항거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화두 한 가지는 여기 우리가 어떻게 모였던지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는 이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저쪽에서 모이고 저 뒤에서 모이고 그래서 같은 시간에 모여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러면서 안 온 사람 뭐라 그러고 와서 고맙다 그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목소리를 더 크게 할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부정선거 저항 세력이여 대동 단결하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오늘 3,000명밖에 안 왔는데 이렇게 작게 오셨는데도 이렇게 의리 지킨다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방금 우리 민경욱 의원님께서 뭉치자고 하시는데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욕을 말도 못하게 먹었어요. 오래 살아요. 네. 어느 정도로 욕을 먹었냐면요. 강민구 좌파로 전향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좌파로 전향했다. 좌파 진영에 돈 받아가지고 집회한다. 뭐? 청와대에 뭐 누구 연줄 다 왔냐? 살다가 제가 진짜 별의 별 은혜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 우파 진영에 제가 우익이기 때문에 우리 우파 진영의 집회는 저기 크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결계를 쳐놓고 부정선거라는 이 공동의 이슈, 공동의 이 적 앞에 배척을 해버리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태극기 집회를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됐나요? 안 돼요. 명예 회복됐나요? 안 됐어요.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탄핵당한 정권입니다. 이해찬이가 얼마 전에 그랬죠. 탄핵 세력들이 감히 이러면서 쭈글쭈글 탱한 얼굴로 우리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동의 이슈, 부정선거라는 이 국가적 거대한 부정부패 앞에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 조금만 해봅시다. 잘한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우파들만 모여서 싸운다고 이 거대한 부정부패, 부정선거가 밝혀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부정선거에는 모두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요. 맞아요. 이해를 해주시는 마음 조금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